볼까요? 3회. 제가 아직도 답답하게 답을 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앞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발 길에서 학교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했죠. 길면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번 정확하게 뭘 뜻입니까? 라면 원래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채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도 그러니까 쓰고 났는데도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들을 잘 적어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 외적인 것으로 잘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최근에 문제가 아예 뭐 가이드란에 있는 특정 부분을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만 물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뭘 힘들어 합니까? 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용이 작아도 질문하는 것을 먼저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이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 질문에 부합하는 내용만 좀 추가시키셔야 됩니다. 그죠? 질문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교시는 아직까지도 약간 습관상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개념 한 줄 요약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점수로 가고 이런 형태보다는 묻는 것들이 요즘에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 질문하는 것들을 못 적으면 제일 심각해져. 1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NFPA 이런 거 비교한다 했죠. NFPA 그죠? TC 뭐 이런 것들 막 비교하잖아요. 하자니 기술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뭐 SC를 생각합시다 그냥 편하게. 이런 형태하고 두 개를 비교했는데 국내 거는 아는데 해외 거는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선택하지 맙니까? 그러면 NF하고 우리 국내 기준하고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데 우리나라 걸로 흡사 있는 것처럼 하면 이 점수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웬만한 그냥 평이한 질문들, 개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차라리 도전하는 게 점수를 받기는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묻는 것만 좀 제발. 두 번째,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장황하게 이렇게 하죠. 뭡니까 하면 이 기술사 채점이 한 페이지 읽을 때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하면 야, 내 답은 정말 소중하게 정말 요약 잘 썼으니까 한 페이지당 10분씩은 읽어주세요. 5분씩은 읽어주세요. 최소한 3분이라도 봐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일당은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야, 나 진짜 내가 천직인 것 같아. 야,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1분을 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당. 속독이죠. 이렇게 쑥 보고. 왜냐하면 한 10명, 20명 정도 채점하고 나면 이제 눈에 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쓴 답은 이 정도 점수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틀에 맞춰져 있느냐가 그냥 특이하게 적었어. 이상하네 하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뭐라 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답을 써야 채점하기도 용이해요. 그래서 간결했으면 좋겠고 좀 간략했으면 좋겠고. 근데 간략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비례 뭐 이렇게 딱 답이 없고 이런 것들은 좀 야 알지? 내가 그냥 키워드만 암기하고 온 거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또 많이 채우려지 마세요. 많이 담는 순간 또 주객이 전도됩니다. 1번하고 똑같아요. 자꾸 담으려더라고. 어떻게든 잘 써서 내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거 책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학원계를 넘봅니까? 기술사의 합격을 넘봐야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는 채점자의 관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특히나 25점짜리에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출제하게 된 배경. 그 배경과 매치가 딱 되면 정답과는 벗어났지만 점수를 잘 받는 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고
창고, 공동주택. 이게 기준이 생겼잖아요. 성능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다는 말은 창고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알고 왔냐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쿠땡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스프링클러로 진압을 못하니까 나중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아무리 물을 뿌려도 대안이 없었어요. 불이 절대 안 꺼지는 거지.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수온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얼만큼 많이 방사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지. 기존의 시스템은 안 되더라. 성능 위주 반영했잖아요. 성능 위주는 이런 거죠. 성능 위주는 창고로서 얼마입니까? 연면적 얼마 이상? 성능 위주 설계 창고 연면적 10만, 그죠? 지하 2층 이상이고 얼마? 바닥 면적 합의 얼마? 3만입니다. 3만. 지하층의 규모도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의 규모가 얼마? 10만 넘으면 이런 거죠. 연면적 10만이 뭐에 해당되는 줄 압니까 혹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무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급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몇 급? 특급. 결론에 이런 것들 들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특급을 선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작동점검, 종합점검 이런 게 등등 있을 텐데 뭐만 2번? 종합만 2번 받는 거지. 이런 내용을 이해하라고. 왜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만큼 위험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똑같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거죠. 아무리 층수가 100층이야 100층 100층짜리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살아봤어요. 이런 거죠. 100층인데도 기준개수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야, 10개 이상 해봐야 뭐 수온을 그렇게 보정할 수 있니? 지하가 15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0개인 거야. 이게 부족하다고, 부족. 성능 대상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성능도.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뀌었지. 야, 50층만 넘어가면 성능으로 가. 기존에 법규적 설계 안 돼. 그 아예 법으로 명시했죠. 주차장에는 기준개수 몇 개라고? 30개로 바꿨잖아. 주차장과 지상층을 별개로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가 30개짜리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분류를 할 수 있죠. 지하층용 그리고 지상층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여기는 10개만 하면 되는 거지. 분류되어 있는 시스템. 이해되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 위에도. 공동주택 왜 자꾸 봐주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결론에 나오는 결론에.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것은 기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개선할 점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낸 거예요. 야, 법 바뀌었으니까 한번 다 외웠지? 던져봐. 물론 이걸 다 외워야지. 이걸 못 외웠는데 개선할 점만 찾는 건 아예 어불성설이에요. 바뀌어있는 기준도 암기를 못하고 왔는데 뭐 방향성 좋게 만들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불안나게 불연제 쓰고 그리고 스프링클러하고 가스계 소화들수도 넣고 다 넣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 나도 하지.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기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가리는 거죠. 기준을 바짝 외워가야 되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왜 냈을까를 한 번은 고민해 보세요. 이 문제다. 그럼 느낌 바로 있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냈겠네 이런 생각. 그러다 보면 개요는 좀 비워두더라도 결론에 뭔가 세져요. 이거 이렇게 좀 아쉽네. 답을 써보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런 거죠. 대충 이 정도 썼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정말 알아서 줍니다. 알았어. 이러면서 점수를 막 주죠. 그리고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 것만 쓰려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어떻게 쓰느냐가 자기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13개 중에 10개를 다 알면 좋지. 근데 이제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 아닐수록 10개를 다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7개를 썼어. 그러니까 3개를 비워두나? 이런 분이 가끔 있어. 7개만 적었어. 뭐 이런, 내가 소형 특기라는 얘기해서 하는 말을 또 맞습니다만. 그런데 3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최대한 짜내보는 연습을 해야 나중이 풍성해져요, 나중에. 그죠? 근데 그게 꽂히면 또 안 되죠. 명확하게 적은 거 대충 적었는데 대충 적은 게 점수가 더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짜집기를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연이에요, 우연. 겹치는 거. 그죠? 특히나 25점짜리 그런 거 많거든요.
진짜 알고 있는 거 3개 적고 모르는 거 1개 적었는데 1개가 맨 마지막에 점수가 더 높아. 그러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나머지도. 그럼 개박살 나는 거예요. 명료한 건 명료한 거 있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건 풀어나가는 문제가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풀어나가는 시기는 이럴 때도 있어. 뭐냐면, 야, 하나, 둘, 셋, 점수들이 다 개판이야. 사람들 다. 요거 하나는 점수를 조금 더 올려줍시다. 라고 한 게 만든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교시 마지막 문제. 뭐 6번대로 다 잘 친 거야. 모르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4교시에 뭐 4번 문제가, 뭐 5번 문제가 다 잘 나왔어. 그런 취지예요. 이 정도만 쓰면 점수 줍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 게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3가지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하면 간결하고, 채점자 관점을 10점으로 가봅시다. 10점이 가장 핵심이죠. 지금 고민들 많이 하는데 1교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끊임없이 고민하니까 1교시 봅시다. 요런 내용이네요. 템퍼 스위치라고는 우리는 표시하고 쓰긴 합니다. 그죠?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템퍼 스위치에 원래 템퍼 스위치 이렇게 시험에, 기준에는 안 나오죠. 기준에는 뭐라 나옵니까? 라면 요거죠. 그죠? 개폐 상태를 잠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조치해라. 그래서 템퍼 스위치라는 걸 설치를 해요. 템퍼 스위치.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템퍼 스위치는 승인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인 기준은 막 4가지 정도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형식 승인.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은 형식 승인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쓰면 안 돼. 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성능 인증. 우리 제품 좋아요 하고 생산업체가 요청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써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써라 하는 것들이 기준에 나오면 무조건 써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가스 설계 프로그램. 가스 설계 프로그램은 야, 난 하기 싫어요 하면 큰일 나. 그죠? 가스 설계 프로그램은 무조건 설계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써, 이 자식아.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KFI 인증.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 야, 이 제품은 특히나 좋더라. 이 내가 만드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제품이 들어왔어. 이게 KFI 인증. 다시 볼까요?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그 다음에 KFI 인증. KFI 인증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염딱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이죠. 방염딱지는 형식 승인이에요. 그때. 방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KS가 있죠. 각종 규격들 다 있어요. 쭉 다 있고. 그죠?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S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산업의 제품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업의 제품은 만족시켜라 라고 하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소방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안 지킬 경우에도 처벌을 딱 내릴 수는 없어요. 처벌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처벌이지. 형식 승인 제품을 안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격 표시 위변죄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 엄청나게 큰 거죠. 형식 승인 안 받은 제품을 진열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설치할 건데 봐줄게 이런 것들 있지. 성능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찬가지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하지만 얘는 선택 또는 필수입니다. 필수는 기준에 나와 있어요. 기준에 나와 있는 써라 하는 것들은 필수가 됐어요. 왜? 기준도 법이니까. 얘는 순수 선택이죠. 쓰면 좋고. 얘에서 좀 부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피난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식 승인 제품인데 형식 승인 기준이 어떻게 밖에 없어요? 공기안전매트 볼까? 공기안전매트. 몇 층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기안전매트가 몇 층까지밖에 기준 제품이 없어요. 공기안전매트는 참고로 25층짜리도 있습니다. 신기하게 25층짜리. 근데 몇 층까지만 승인받았을 거예요? 이건 겐토 해도 됩니다. 겐토 해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10층. 다 10층입니까? 다 불합격입니다. 몇 층? 5층까지밖에 없어요. 공기안전매트는 5층까지만 승인 제품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회사 규정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회사에 테스트 해봤더니 뭘로 테스트 해봤습니까? 그냥 모래 주머니 던져봤지 뭐 이런 거예요. 던져봤고 복구력 확인하고 얼만큼 몇 분 이내에 다들 공기가 차는지만 확인하는 거지. 요 이후부터는 다들 자사 규정입니다. 그렇죠? 다 개뻥인 거예요. 개뻥인 거. 이해되죠? 근데 20층짜리 써요. 20층짜리. 살아났댔죠?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기안전매트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물어, 감리한테. 몇 층짜리 설치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설치해야 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층까지 밖에 승인 안 받아서. 그럼 10층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5층까지 하면 200만 원, 20층까지 하면 450만 원, 500만 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데 탭버 스위치도 KS 규정도 잘 없어요. 그냥 막 만들었습니다. 막. 그렇다 보니까 에러가 오류가 엄청 심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뭡니까? 요거 한번 줄쳐볼까요? 급수배관. 이해합시다. 급수배관. 자, 급수배관. 급수배관도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급수배관은 흡입 측과 방수 측, 들어오는 측과 나가는 측의 전체 배관을 급수배관이래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물 있는데 수조부터 방수구까지, 헤드까지 전 구간을 급수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그 급수배관에 개폐, 원래 소방의 배관은 열려 있어야 닫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무조건 열려 있는지를 수신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닫으면 큰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현장에서는 수신기에서는 부저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폐쇄하면 삐 소리가 납니다. 부저가. 그죠? 그래서 항상 개방 상태를 유지해라. 그죠? 그리고 기준을 보니까 어떤 테스트를 거치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어떤 테스트를 거치냐. 예.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도통 선로가 차단되어 있는지 끊겨 있는지 동작 중인지 확인해 봐라. 등등등. 설치 대상들 한번 보면 깔끔하네요. 그죠? 요 정도 암기해 볼까요?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면 밑에 한번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되겠다. 되겠죠? 설치가 안 되는 곳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능시험 배관 안 돼 있죠? 또 어디 안 돼 있을까요? 배수 밸브에 안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근데 설치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가 경험을 해본 거지. 그죠? 제가 쫄따구 때 성능시험 배관은 성능시험을 하고 이렇게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성능시험을 마치고 이제 본사로 복귀한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지. 펌프가 한 25분마다 한 번씩 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안정화 단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정화 단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세고 요거 완전 열어놨거든요. 여기서 샜는데 조금씩 물이 새는 거야. 미세하게. 이게 꽉 잠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신주 밸브들이 좀 많아가지고 주철 밸브지만 돌리고 한 번 더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 더 시게 돌리면 이게 나가요. 맛이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하겠지 하고 딱 됐다고 했어. 그랬는데 거기서 좀 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세다 보니까 압력은 떨어져 펌프 한번 돌고 또 돌면 또 돌고 처음에는 40분마다 돌고 또 40분마다 돌고 너무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게 전화가 온 거지. 가서 요걸 한번 더 힘껏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근데 이 밸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예. 이때 너무 많이 감아보면 또 문제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1교시는 기준 가볍게 보시고 요 이번엔 별표 하나 딱 치시고 그죠? 뭘 뜻합니까? 명칭만 좀 새로울 뿐이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스프링쿨러의 밸브들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원을 다 사용하고 소방대가 와서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서 불을 끌 때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송수구들이 다 있거든요. 설비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펌프가 있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옥내수화전하고 연결하죠. 송수구는 여기 달립니다. 이렇게 쌍구형으로 해서 처음에 수원을 다 쓰다가 20분이 지나고 나면 이 펌프는 돌든 안 돌든 신경 안 써요. 네, 외부에서 수원을 가져와 두죠. 그래서 원래 썼을 때는 40mm짜리 옥내 소화전을 썼거든요. 그런데 소방대가 오는 순간 65mm인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를 써요. 즉 옥내 소화전과 연결 송수관은 같은 배관을 씁니다. 같은 배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펌프는 돌든 안 돌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안 도는 것들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 펌프가 있고요. 가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헤드가 이렇게 딱 달았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다 설치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거든요. 메인 배관에 송수를 그냥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거. 근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 거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스프링클러 밸브가 고장이 나면 안 열리면 고착되면 그러면 물을 아무리 공급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왜? 1년에 불이 한 번도 안 나는 경우거든요. 유지 관리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따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 규정입니다. 그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밸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송수구를 연결시키고 밸브를 추가 달리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NFPA들이 합리적이고 거의 바람직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자는 거지. 원래 국내 거하고 해외 거하고 비교하면 25점입니다. 얘는 10점짜리로 딱 세팅된 거죠. 얘는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브의 그림에 대한 명칭이죠. 습식일 때는 습식의 2차 측에 연결하면 됩니다. 체크를 두고요. 그렇죠? 그럼 물은 어떻게 차 있는 거요? 확대시켜서 한번 볼까요? 물은 이만큼 차 있겠죠. 이렇게 차게 되는 거다. 그죠? 이해됩니까? 저렇게 차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쪽에서 물이 다 빠져서 없더라. 그러면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살수설비처럼 쫙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습식.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식은 체크가 달려있네요. 체크가 달려있어서 공기가 차 있었다. 그죠? 공기가 그전에는.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을 때는 물이 이렇게 차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같은 내용이네요. 자, 준비작동식은 체크가 2개로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내하고 다른 점을 구별하자,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문제. 그렇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하면 2차 측의 공기는 뭐죠? 예, 체크 밸브를 2개 쓰게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름의 또다시 또 고민하고 찾아야 되겠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받는다 정도를 먼저 한번 보세요. 한번 나중에 고민은 암기하고 하셔도 안 되죠. 그렇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 일제 개방 밸브고 그 다음에 전체가 2개 이상 설비가 돼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보기 힘들진 않겠네요. 우리 1차 측이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같이 연결할 때는 이렇게 써라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들도 NFPA도 똑같이 기준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다시 설명드려요. 내가 한 번도 이제 송수구에 대한 NFPA를 본 적이 없어. 그냥 국내 밸브에서 그냥 유사하게 적어. 그럼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암기가 되었을 때만 쓸 수 있게 해라.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고 승인 기준에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헤드의 동작 속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표준형, 조기 반응형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표준 반응, 특수 반응, 조기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잘 해보시면 스탠다드, 스페셜 그리고 뭐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 게죠. 결국은 그 세 가지를 분류해서 쓸 때 동작 속도를 어느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빠르게 기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때 온도에 어떻게 작동됩니까? 기류 온도 때 작동되느냐. 결국은 감도 시험은 뭐 할 때 구하는 겁니까? 라면 이렇게 하고 이해만 해볼게요. RTI 구하는 거. RTI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식으로 돼 있어. 계산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감도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는 감도는 몇 초 이내에 동작했다를 알 수 있는 형태는 계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죠? 원래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테스트하는 거지. 자, 기류 온도 봅시다. 기류 온도, 기류 속도 보세요. 헤드 표시 온도 보세요.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헤드는 몇 도짜리를 썼으면 72도짜리를 만약에 썼으면 되겠습니까? 72도짜리 썼으면 기류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72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류의 속도는요. 실제로 천정제트가 흘러가는 온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1m/s나 1에서 1.5, 즉 2까지만 해야지. 너무 빠르잖아요. 빨리 하면 빨리 작동합니다. 온도도 더 높여서. 얘를 RTI 식에 의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하는 것들이 당연할 것 같지만 이해를 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자, 봅시다. 실제 화재는 어떻게 돼요? 실제 화재. 실제 화재에서 우리가 헤드를 샀어. 헤드를 딱 사왔는데 헤드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야, 72도짜리야. 그럼 이 헤드는 몇 도 때 작동되는 거예요? 72도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72도에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죠? 뭘로? 이게 얼만큼 동작하는지 감도에 대한 식도 있고 식에 맞춰져 있는 RTI를 구하는 거거든요. RTI. 여기에 동작합니다를 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RTI 구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수치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나오고 말 문제긴 하나
준비되어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이런 거죠. 표준 반응과 조기 반응 정도까지는 암기하고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입니다. 그렇죠? 조기 반응. 그래서 핵심은 얘죠. RTI 값이다. 그죠? 그래서 반응 지수를 구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80초가지만 80으로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얘입니다. 얘. 저것도 조금 아이러니지만 저렇게 그죠? 그래서 RTI는 원래 개념식이 RTI 있고 그죠? RTI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우의 기류의 속도 맞습니까? 기류의 속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MC의 MC 하 맞죠? 그래서 얘 부분들은 작고 그죠? 얘 부분은 크게 만들어서 RTI를 반대로 됐네요. 네, 반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개념이 이해가 되겠네요. HA, MC. 그렇죠? 얘는 줄고 얘는 늘려서 RTI를 줄이면 조기에 반응할 수 있더라. 이게 핵심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기류의 속도. 집어넣고 RTI를 알면 뭐 알 수 있습니까? 헤드의 작동, 그죠? 예, 시간을 아실 수 있어요. 얘는 물론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잘 이해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RTI로 이렇게, 그죠? RTI가 기류 속도가 빠르면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게 맞고 RTI가 작을수록 기류 속도는 반대로 됐네. RTI는 비례해야 되겠네요. RTI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RTI가 낮을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로 위에 것만 적어도 10점짜리가 충분하지만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가세요. 방수량 시험에 0.1로에서 측정하는 값입니다. 해서 그렇죠? 코칭 구경에 따라서 K 값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10mm짜리 쓰고 그렇죠? 25mm, 20mm짜리 써서 해당 사항에 이 정도 나오는지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넘어갑시다. 3번에 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한번 고민되는 거죠. 이 공간에 헤드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헤드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요. 헤드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뭡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말은 헤드, 그러니까 천장과 반자의 규모에 따른 헤드의 적용, 이게 하나죠, 하나 그냥. 그렇죠? 근데 그 법적인 문제를 써도 답으로는 틀렸다고 말은 하지 못해요. 잘 썼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죠. 뭡니까? 라고 하면 조금 더 풀어나가서 지금 보시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안에 내부의 점화원 쪽, 그죠? 배관에 대한 설비들 제한, 그죠? 구획화, 그 다음에 설비, 요 설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그죠? 뭡니까? 천장과 반자 사이에, 천장과 반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요까지를 천장, 요만큼 인테리어용으로 반자다, 그죠? 반자 사이에 규모에 따른, 규모와 재질에 따라서 헤드 적용이죠. 그 내용에서 약어로 해서 한 3-4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적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설비에 대한 제한들. 그래서 전 다른 답들은 요 부분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 답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첨부시키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핵심사항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내용들 현장에 가봤더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설비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얘는 습식일 때, 준비작동식일 때, 얘를 천장, 얘를 반자라고 부를 거예요. 실내겠네요, 그죠? 실내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습식인 경우에 요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헤드가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헤드가 달려 있어요. 당연히 헤드가 달려 있죠. 헤드가 달려 있고, 감지기도 달려 있어요. 감지기도 열감지기가 2개가 달려 있다고 합시다. 자동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간이죠. 공간. 첫 번째 규모와 재질이죠. 재질에 따라서 헤드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시는 거죠. 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땡땡. 그죠? 하지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추가로, 그죠?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감지기는 어떻습니까? 감지기는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질의해신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여기에 감지기는 설치하고 있죠. 여기까지의 감지기까지는 굳이 얘는요,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지기를 설치해 줘야 되죠. 이렇게 감지기를. 만약에 헤드가 설치된다면, 감지기는 왜요? 기동용이죠. 기동용. 이해되시죠? 기동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규모가 층고가 낮더라도 헤드가 설치 대상이 되면 감지기까지는 무조건인 거죠. 기동용 감지기라서. 이 내용만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번에 수리계산. 수리계산 131회 때 나왔습니다. 네. 나와도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리계산은 절차를 빠삭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계산을 적용해야 되는 개념이 많이 적용되거든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답을 쭉 적을 때 유사한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그죠? 네. 대규모, 고강도, 정보화. 네. 이게 이제 요러한 말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뭡니까 하면, 기존으로는 뭐가 안 됩니까? 감지, 진압이 불가능한 거예요. 조기 감지, 조기 소화도 안 된다. 이런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뢰도가 낮다는 말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안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규정 지어진 형태로 성능을 알아보는 거죠. 성능 위주 해라. 성능 위주 하게 되면 성능 위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라면 첫 번째가 피난 안정성이죠. 피난 안정성. 그죠?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 신뢰도 높이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 수리 계산 이런 것들이죠.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 반드시 써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성능 위주 설계하고, 성능 위주라는 말은 이런 말로 한마디 쓸 수 있죠. 정량화 시킬 겁니다. 정량화 중에서 수계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계 시스템에서는 수리 계산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지만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31회 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유사한 문구가 나오면, 이런 등등 있잖아요. 나오면 꼭 넣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또 읽으세요. 그죠? 대상물, 그죠? 위험도.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도를 결정 안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펼치고, 말 만드는 데 엄청 좋죠. 우리나라는 그냥 용도별 대상을 위험도로 판단해버려요. 용도별 대상이 다 위험하진 또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 판단을 임의로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외국처럼 명료한 형태가 없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얘죠. 우리나라가 없는 거. 면적 밀도 그래프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 소화 시스템을 적용할 때, 그죠? 피난 관점이냐, 진압 관점이냐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넓게 볼 거야, 아니면 좁게, 세게 때릴 거야, 이런 거죠. 그죠? 면적 밀도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적 밀도 그래프다, 그죠? 면적 밀도 그래프를 산정하는 이유는, 그죠? 이 대상물을, 동일한 대상물을 진압 관점으로 쳐다볼 거야, 피난 관점으로 쳐다볼 거니, 이런 것들이죠. 물을 작게 뿌리고 넓게 뿌려서, 그죠? 좀 방호 범위를 넓게 해서 피난에 용이하게 할 거냐, 아니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좁지만 정말 물을 세게 때려서 불 끌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피난 관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는 뭐가 있습니까? 간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간이. 살수 밀도는 굉장히 작죠.
초기에 개방되면 그냥 사람은 살잖아 이런 거예요. 불은 안 꺼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진압에 좀 가까운 쪽이 뭡니까? 라고 하면 표준형인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비교해보면. 비난이다라고 얘기하면 간이, 그죠? 그 다음에 소화 관점이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표준형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 표준형은 조기 진압되면 반응형이 아니고 일반. 그죠? 얘네들은 사람은 죽습니다. 늦게 작동되니까. 얘는 조기 작동하는데 수원량은 작죠.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거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동작의 관점이죠. 동작 관점. 동작은 RTI로 이렇게 판단한댔어요. 얘는 50 이하죠. 얘는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방수량은요, 방수량. 동작의 관점이고, 얘는 소화의 관점이거든요. 소화는 K 값으로 우리 많이 따질 거거든요. K 값. 이거 얼마입니까? 50보다 작은 거죠. 얘는요, 80 이상인 거죠. 이해되지요? 그래서 물이 작고, 물이 많고, 물이 작고, 물이 많잖아요. 동작 속도가 빠르고 느리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술사 처음 공부했었을 때 믿고 있던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물건을 살리고 건축물을 살린다는 걸 보고 야, 공부할 방향이 참 많구나.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정됐다 그죠? 여기서 표준형에서 조기 반응으로 근데 조기 반응을 쓰고 있는 대상이 작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조기 반응. 공동주택. 또 어디? 뭐 노유자? 뭐 그런데 오피스텔 뭐 이런데.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지. 그걸 좀 이해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서 아예 이걸 통으로 물었죠. 전 요거 좋아합니다. 이 문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면적 밀도 그래프라고 불렀어요. 면적과 밀도 그래프죠. 면적 밀도 그래프. 면적 밀도 그래프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주된 것은 설계를 할 때 큰 방향성, 설계자에게 많은 권한을 줘놨는데 우리는 이런 거죠. 그냥 야, 스프링클러를 적용해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외국은 적용할 때 구분 적용을 하는 거죠. 구분. 무슨 구분입니까? 야, 피난 관점인지 소화 관점인지 구분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적용했냐 안 했냐인데 외국은 어떤 관점으로 적용했냐 하니까 설계자 즉 엔지니어의 권한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고객이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해서 나 그렇게 적용시켜줬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술사를 따면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가 오르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요. 수요와 공급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야야 지금 어깨까지 왔거든. 정말 말하잖아요. 어깨까지 왔으니까 지금 따야 돼. 야 허리면 나간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요번에 저희가 회사에 사람을 구하는데 연봉들이 많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기술사를 당분간 안 뽑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먼저 할 거냐? 면적을 더 키울 거냐? 얘를 살수 밀도를 더 키울 거냐? 이 형태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죠. 이 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야 하지 않죠. 설계는 이렇게 요 사이에 하나다라고. 여기 할겨 여기 할겨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급 중1, 중2, 상일, 상이로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잘 쓰셨어요. 요 두 개가 각각이 잘 쓰셔서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7번입니다. 제가 하디클로스는 이게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걸 좀 준비하십시오 한번 나옵니다 했는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엄청 옛날에 한번 나왔고 안 나왔어요. 이 하디크로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묻혔습니까 하니까 수리계산 프로그램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라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이 광경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광경이 알 수 없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지. Q 값은 여기 Q1과 Q2의 합산량이 Q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Q가 되겠죠. 그래서 광경을 모르니까 손실치를 몰라. 적정선은 어디냐 이렇게 구분할 때 2개면 내가 어떻게든 찾는데 3개면
그래서 반복 계산을 통해 갖고 손실치를, 적정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하디크로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씁니까? 안 써요. 시험에만 나와. 근데 이 시험을 내가 그냥 이제 2차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 꼭 뒤통수 치는 분이 있고, 근데 관리사 시험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한 번은 보고 합시다는 거지. 얘는 수리 계산하고 똑같이 단계별로 나눠서 한 10단계, 뭐 10가지에 대한 단계로 풀어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말 그대로만 이렇게. 그래서 뭐 인수님 글씨도 잘 적고 해서 제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원장님 때도 이걸 공부했었는데 관리사 나왔을 때 원장님 저한테 묻더라고. 워낙 이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 하디크로스 이거 뭐였어요? 이라는 거라. 그래서 저희 이거 있습니다. 핸드북에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던져가지고 정답 처리한 거지. 이제 관리사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런데 원장님도 엄청 오래전에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하디크로스를 안 보고 있다가 이게 관리사 문제 떡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그래서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나오겠죠?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요 문제 다 봅시다. 그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엄청 막 산으로 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ESFR과 표준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제일 큰 거 두 가지만 먼저 따지고 풀어나가는 건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요런 것들은 이렇게 먼저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표준형. 그리고 공부가 조금 되면 좀 더 작은 헤드부터 해도 되죠. ESFR입니다, 제가. 조기 반응, 조기 진압용 헤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자는 기준상으로. 그렇죠? 쭉 풀어나갈 것들은 많아요. 대상. 여기가 중요하죠. 어느 대상이 해야 돼? 법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숙지하길 바라요. ESFR이 좋긴 좋아. 좋은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보십시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상식적인 생각에 동작 속도죠. 반응. 그죠? 예, 뭐냐? 반응. 감지. 헤드가 둘 다 습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감지는 뭘로 봅니까? RTI를 볼 거예요. RTI 비교해서 개념을 잡았냐는 거죠. 어떤 놈이 더 작습니까? RTI 값이. 당연히 ESFR이 작죠. 상대적으로 엄청 큰 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화 관점이다. 그죠? 진압의 관점이죠. 소화 N 진압입니다. 소화 진압. 이렇게 볼게요. 소화 진압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하면 K 값으로 할 수 있는 거죠. K 값. 그래서 얘는 보면 K 값이 엄청 큰 편이고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관점입니까? 소화보다는 이런 말 쓰죠. 제어의 관점이고요. 제어. 얘는 진압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을 끄는 개념 소화라는 측면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구별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다들 뭐랍니까? 스프링클러는 다 진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기술사 공부 안 하신 분들, 기술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표준형은 제어의 관점이지 진압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 내용을 아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기타 등등 했는데 방향성을 점점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기 감시와 조기 진압 측면에서 상세히 구분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답을 다 쓰시는 것들도 좋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질문의 취지에 부합되게 쓰셔야 점수가 높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해봤습니다. 그죠? 한눈에 다 할 수 있게 ADD, RDD, 동작 속도 대비 조기 제어와 진압 실패까지도 잘 적었죠. 그 다음에 비교표입니다. 자, RTI로 비교 한번 해주시고 K 값으로 인해서 방수량까지도 정리했어요. 하부의 방사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 좀 다르게 쓰고 싶습니다 해도 되고요. 그런데 세 가지만 쓰세요 하면 세 가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10가지를 비교해서 쓰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하면 5가지 중요한 걸 잘 쓰라는 말이에요. 그죠? 시지.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형. 최근에 많이 뜨고 있어서 제가 적었어요. 창고 뜨고 있고, 그죠? 렉식 창고 뜨고 있고, 그리고 ESFR이 좀 뜨고 있고, ESFR 불과 얼마 전에 나왔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단의 끝부분이죠. 보통 선단이라 부르는데
최소의 방사 압력을 적어라 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설마 이런 걸 다 적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답을 엉뚱한 걸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설마 다 적어라 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다시 이해할게요. ESFR은 어느 높이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죠? 헤드를 한 개만 설치하고 싶은 시스템, 그죠? 고강도 창고에 고강도 렉식 창고입니다. 이런 게 다시 봅시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창고의 높이입니다. 그죠? 렉식은 뭡니까? 가운데에 이송 통로가 있고 각 서랍 방식처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헤드가 터지면 가연물에 접촉되면서 하부로 물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부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여야만 됩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각 층마다 헤드를 하나씩 넣고 싶어. 그럼 괜찮아요. 그죠? 각 층마다 넣으면 되지. 렉 층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면 상부가 하부를 적셔서 하부에 아예 감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헤드를 차 폐판만 같은 걸 달았어요. 당연히 차 폐판이 있는 인렉 헤드 같은 걸 달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한꺼번에 확 다 끄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설치했어. 야, 이따만한 헤드예요. 씨, 헤드 2개만 하면 다 꺼지겠네. 그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조사를 해봤어. 13.7m를 벗어나는 형태의 화원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불이 못 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량적으로 제한을 걸었어요. 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넘어가면 2개의 별개의 시설처럼 적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아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층고와 자재의 저장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창고의 높이와 적재의 높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창고 규모가 13m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적재물의 높이가 12.7m. 그럼 안 된다고. 그만큼 꼼꼼한 거예요, 동네가.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스프링클러에 달아. 네, 달았어? 그 60cm만 이제 안 냈으면 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장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저장 높이. 중요합니다. 저장 높이에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스프링클러는 전체 핵심 사항이 뭡니까? 방수량입니다. 살수 밀도의 확보죠. 살수 밀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면 Q는 K 루트 P다. 그죠? 그래서 K 값과 압력 값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불 꺼지는 가장 큰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K 값이 360이고 K 값이 200입니다. 라고 하면 얘기하면. 그죠? 왼쪽은 압력이 작고 오른쪽은 크겠죠. 전체가 다 적혀 있는 거에 있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딘가에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세요. 얘는 작고 얘는 크네요. 그래 해야지만 살수 밀도가 만들어질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층고가 달라졌을 때 같은 K 값을 가지면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압력을 높이고 그리고 압력을 낮춰야 살수 밀도가 확인이 돼요. 중요합니다. 내가 수치를 잘 못 외웠어. 아쉽게. 그래도 쓰면 점수 나와요. 좋겠습니다. 수치를 못 외워도. 요 취지를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거만 하더라도 10점인데 위에 거. 밑에 거는 기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봅시다. 12개의 기준량이죠. 물론 습식만 가능합니다. 습식만. 그리고 60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인접되어 있는 12개 헤드를 기준개수화시키고 60분의 방사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되겠지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물분무 적용 장소하고 소화 원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직까지 우리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반 페이지씩 적어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답은. 그래서 반 페이지씩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이쯤으로 이렇게 잘 써져 있는 답의 형태입니다. 균형미죠, 균형미. 어떤 의미에서 질문에 부합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그죠? 야, 나 약간 설치 대상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기억이 안 나. 소화 원리만 잔뜩 괜찮아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기억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없이 적으면 문제라는 거지,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찾아보시고 요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표를 하나 쳐서 여기를 왜 이렇게 떠올려 봐야 됩니까 하면 연상을 시켜야 나중에 이러면서 떠올라요. 항공기 경납권은 전부가 대상이 되고 허가동이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허가동이 대상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허가동이 허가동의 대상이 돼요. 방송국 통신탑, 송수신탑, 항공기 경납고 등등. 그죠? 네, 관제탑 이런 거 다들 규모에 무관하게 대상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규모에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주차용도 주차의 건물 얼마 정도일까요? 허가동이 200. 그죠? 바닥 면적 200. 20대 허가동이 하부는 그 관련되어 있는 시설 내부니까 달리 보는 게 되겠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전기 저장 장치가 있고, 뭐 풍력발전소는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빼고,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연상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이고, 얘만 좀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보시고. 됐어요. 지하가의 길이, 지정문화재 됐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물분무는 물입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어떤 추가 효과가 있습니까? 질식이 엄청나게 좋죠. 추가로 유화가 됩니다. 유화는 별표를 제가 2개 해놓을게요. 유화는 영어로는 에머전입니다. 물과 기름의 중간적인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기름을 먼저 끌게요. 기름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기름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렸어요. 얘를 물분무로 뿌립니다. 물분무로 가압을 시켜서, 가압이란 말은 운동에너지를 얘기해요. 입자를 줄이고 운동에너지를 겸해서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층이 만들어져요. 물과 기름이 뒤섞인 상태. 이 상태를 에머전입니다. 에머전. 유화된 거죠, 벌써. 유화되면 기름은 증발이 불가능하고요. 산소하고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O2하고 결합이 불가능해요. 증발 불가, 결합 불가, 소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이제 우리 기사 때, 관리사 때 엄청 언급 많이 하고 있는 루틴을 이해하는 거죠. 요 기능이 좀 닮은 놈이 누가 있습니까? 포하고 똑같아요. 포. 그래서 비중 관점으로 보면 에머전 상태하고 포하고 닮았어요. 입자로 세게 작게 때려가지고 비중을 낮춰서 기름하고 섞이게 만드는. 보고 가시고 11번에 미분무. 예상 문제입니다. 뭐 그냥 별표 3개 해서 요만큼 외우고 가세요. 자, 2번, 3번. 한눈에 딱 보이게 그냥. 제가 이제 이 기술사님이 답을 적은 거는 제가 지금 말을 토를 별로 안다는 게 이렇게 비워도 그냥 이건 휑하다라는 느낌 별로 안 받는 글씨체여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글씨 쓰면 좀 채우세요. 이거 뭐 그림 하나 넣어도 될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답은 이럴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번에 에어로졸입니다.
이 제가 관점에 두 가지를 비교한다 했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였어요? 이렇게 누가 물었어. 그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하구, 터널 문제예요, 터널. 터널은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터널의 관리 지침이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방음 터널이 들어왔어요. 방음 터널 들어오고 더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1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자료만 있고 이걸 뭐 이렇게 정리를 안 했어요. 이게 나옵니다. 다음 시험 준비사항이에요.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등급별로도 나뉘고 차량의 용도별로 또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전체. 저번에. 요번 거 말고 그 전에. 그래서 엄청 어려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에 대한 등급만 4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차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차종으로. 이 주행 차량이 어떤 타입은 어떻게, 그러니까 소형 차량은 이렇고 대형 차량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해. 그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고요. 터널에 방음 터널화 된 거, 여기에 대한 추가 설비, 여기까지는 제가 25점짜리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건 지금 보고 가셔야 돼요. 열심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터널과 유사한 형태가 뭡니까? 여기 이제 지하가로 나와요. 지하, 상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용도별 구분해서 뭘로 들어갑니까? 하면 지하가 이렇게 가요. 지하. 이 동네도 좀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지하구가 중요해요. 지하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하구 중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전력, 통신용 지하구와 기타. 기타는 설비를 얘기해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강력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하나만 딱 땡 적으면 규모가 없이 규모 불문입니다. 규모 불문 무조건 지하구에 종일합시다. 하는 거죠. 지하구에 설치되는 기준들을 다 적용시켜야 돼요. 얘는 땡땡하고 기억나시죠? 폭은 얼마? 1.8, 높이는 2, 길이는 이런 것도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합창하듯이 얘기하면 안 나온다 생각해서 X 이렇게 1.8, 2, 50 이렇게 다 생각하면 되겠다. 되겠지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구는 공동구가 있어요. 공동구. 야, 여기 어떤 설비 넣을 거야? 물었어. 이렇게 쳐다봤어. 야, 불 끄려고 하면 여기 불 끄려면 물 같은 거 재배해야 되는데 어떤 소화할 거야? 소화.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대안이 있는데 후보군 쭉 얘기해봐. 가스계 소용없더라는 거지. 개방 공간이라서 가스계 안 돼요. 가스계 안 돼. 그러면 차선책 시험에 2번 나온 게 있어요. 강력하네요. 누굽니까? 강하액입니다. 강하액. 요걸 뒤통수 7km 하나 나왔죠. 고체로 졸입니다. 에어로 졸입니다. 고체로 졸은 진짜로 가스계가 닮았어요. 그런데 소규모 구획에서는 얘가 더 강력해. 강하액보다. 그래서 얘를 보든인데 둘 다 나와야 돼. 얘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얘는 2번 나왔거든. 그래서 얘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러한 취지가 나오면 엉뚱한 놈이 지하구의 화재 특성과 고체로제의 특성을 물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기준부터 준비하세요. 기준부터. 이게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 문제. 그렇죠? 고체로를 적용시킬 때 어떠한 조건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보고 갑시다. 고체로 적용 시. 그렇죠? 마지막 문제로 한번 볼까요? 자, 13번에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이 한번 나왔죠. 한번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이 130대 유사한 문제, 130대 좀 다른 문제지만 124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구가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었냐면 기준에 대한 배경만 봅시다. 원래 기준은 연소 방지 설비라고 나왔어요. 연소 방지 설비의 설치 기준이었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아예 명칭을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대로 이렇게 합시다. 그죠? 이렇게. 이거 바뀌었던 이유가 뭡니까를 생각하세요. 얘가 중심이라는 거지. 얘가 중심.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 그 중에서 미흡한 거 좀 빠진 것들 안 나온 거 안 나왔는데 좀 중요한 거 뭐냐? 지하구는 불을 우리 끌 수 있는 설비를 넣지 않죠. 연소 방지의 취지는 뭡니까? 소화입니까? 확대 방지입니까? 얘는 순수하게 소화는 안 돼요.
소화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보면 뭡니까? 길이 쭉 있어. 몇 미터? 몇 미터? 7 맞습니까? 네. 7 맞습니까? 몇 미터? 700 맞습니까?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안 찾는다니까. 350입니까? 700입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야, 보통 이렇게 하면 찾는 척 한대죠, 제가. 예. 찾는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겠지. 700입니까? 700? 700마다 3m씩입니까? 벌써 늦었습니다. 이제 찾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죠. 원치지 봅시다.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케이블이 지나가.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났어요. 다 타라라는 거죠. 다 타라. 다 타면서 뭘 하지 마라. 확대는 안 되라. 되지 마라 하는 거죠. 첫 번째 놓는 불을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설비, 소화용이죠. 확대 방지용 설비입니다. 추가로 뭡니까? 연소 확대를 방지해주는 뭔가, 그죠? 우리가 뭐 설비적인 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연소 방지제입니다. 연소 방지제.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연소 방지제에 대한 설치. 요만큼의 간격으로 어느 부위냐. 형태 설치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형태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답 잘 쓰셨네요. 그 다음에 25점짜리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짧게 한번 보고 우리 요 한번 쭉 보고 있으세요. 요 지금 10점짜리 13개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져 있는 답을 참조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쓰시는구나. 이렇게 다 써야 됩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지금 답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막 복잡하던 것들은 확 줄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25점짜리는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그죠? 오늘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